자세히 알아보고 내일 이제 현장 답사도 할 계획이어서 또 역사를 준비했습니다. 강사님 좀 나와보시겠어요? 예,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준 강사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경주 역사와 힐링 인문학 강연을 하게 된 김연준 강사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조금 남자 같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자 강사님 오시네 이렇게 오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름이 좀 남자다운 게 남자인 줄 알아서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작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좋고, 그리고 제 이름은 김연준이고 사실 저의 본캐는 글쓰기 강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글쓰기 강사 중에 1타 강사 보셨어요? 예. 누구요? 글쓰기 강사 중에 이 사람 1타 강사가 아직 없어요. 아 근데 글쓰기는 아니지만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누구요? 임용환 교수님. 아 네네네. 그렇죠. 근데 저는 별명이 1타 강사가 아니고 1탈 강사예요. 이 이유가 제가 1탈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학생들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인데 저의 본캐는 그래서 글쓰기 강사예요. 근데 작가는 역사를 잘 알아야 돼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사 강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개인으로 학생들의 한국사를 가르친 적도 있고 다른 강연에서 이제 저한테 작가님은 꿈을 이루셨는데 또 꿈이 있으시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때 저는 약간 부끄러우면서도 정말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 꿈은 한국사 강사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역사와 인문학을 접목시켜서 강연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여태까지 글쓰기 강연을 되게 많이 하다가 오늘 이렇게 역사 강연을 하게 돼서 저에게도 정말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캐가 작가이자 글쓰기 선생님인 저의 꿈은 스토리텔링 한국사 강사예요. 제가 아무래도 글을 쓰다 보니까 스토리로 풀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1년 스님 같은 강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1년 스님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거기요. 네. 그 보시면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역사를 이렇게 재미있게 스토리로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들 중에서 아마 한국사 강사 꿈인 사람은 제가 아직은 못 봤어요. 근데 사람이 다 다르듯 그 사람이 가는 길도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에 역사와 인문학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강연을 해달라고 의뢰를 받았을 때 어떻게 꾸려가야 좋을지 망설여졌어요. 근데 그러다 문득 역사가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에 사람 이야기가 역사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 중에 가슴 뛰는 삶을 살았던 분들도 있고 그들의 고민, 선택, 행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미를 짓다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소개를 계속 이어서 해보면 저는 국문학을 전공했고 26살에 작가로 데뷔했고 저는 몽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국사 역사 강의하는 것도 다 제가 몽상을 했던 게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낸 책인데 취미로 글쓰기라고 이번에 나온 에세이집이에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전자책이고요. 요새 일반인들 사이에서 전자책 내는 게 붐이라고 해서 전자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책은 아무래도 글쓰기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론책을 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많은 데서 강의를 했었고 인문학 강의도 했었고 이런 데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오늘도 여행하듯이 왔어요. 저 경주 여행하고 왔어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대릉원 한번 보고 오고요. 홍리단길 다녀오고 항상 여행하듯이 살고 강연을 통해서 항상 여행을 가고 싶지 않아도 가게 돼요. 저는 여행을 일부러 스케줄을 짜서 가지 않아요. 어차피 나는 강연 때문에 가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여행을 하듯이 삽니다. 저는 영감을 좀 얻는데요. 가족들에게도 영감을 얻고 학생들에게도 영감을 얻고 독서를 통해서도 영감을 얻고 저는 이렇게 영감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 저는 특이하게 이렇게 역사 이번에 강연 준비할 때도 정말 뇌를 쓰는 일이었어요. 정말 많이 자료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 쓰는 일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레, 필라테스 뭐 이런 거 하고 또 저는 술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이번 워크샵 때 술 드시지 않나요? 네, 안 먹습니다. 아, 안 드세요? 네. 그리고 저의 연락처 드립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사라는 직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저를 심는 기술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소개는 잠시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저 이제 강의로 나갈 텐데 요즘 젊은 분들이 경주 여행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황리단길 당연히 가보시겠죠? 아직 안 가보셨어요? 아 진짜요? 여기 혹시 다 어디 사시는 분들이세요? 전국에서 다 왔습니다. 아, 전국에서 진짜? 뛰었습니다. 아 진짜 어디 사세요? 저는 사는 곳은 서울이고 원래 고향은 제주도.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은 서울 어디 사세요? 저도 서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망리단길 가까운. 남미단길? 망리단길 가까이 그 망원역 근처. 아 네네. 남미단길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 망원시장 근처. 네. 저는 그 서울 덕신기에서 왔고요. 네. 그 경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황리단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황리단길 하면은 뭐 전통 한옥, 뭐 카페 예쁜데 그런 핫플레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뭐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게 11시에 여는데 그 전에 가서 기다려서 뭐 사 먹고 오고 그랬는데 그 저도 바로 거기서 사진 찍어서 바로 인스타에 올렸어요. 네. 거기는 거의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가는 곳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바로 인스타에 올린 이유는 그 강사의 자질 중에 저는 관종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떠드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떨리지 않은 척 포커페이스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님들은 다 관종 기질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관종 기질이 있으니까 인스타에 바로 올렸어요. 제 인스타에 게시물만 800여 개예요. 그 정도면 관종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도 황리단길 갔다 왔고 그리고 황리단길 인근에는 첨성대랑 뭐 대류원 뭐 이런 관광지들이 있어서 함께 둘러볼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경주 역사를 여행해 보실 텐데요. 우선 그 전에 저는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지금까지 화제되는 되게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역사란 현재와 과거와 대화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그 오늘만 이렇게 쭉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는 모습 그리고 현재에 있는 모습, 미래에 있는 모습을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사는 게 아니라 미묘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쓰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쓰고 지금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여기 서서 계신 것 같아요. 마이크 드릴 걸 그랬어. 네. 혹시 방금 말씀하신 게 부끄럽지 않으셨어요? 뭐 예전에 중국 보면 중민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중민치가 뭐 그냥 타기 극장입니다. 와 진짜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시는 분이 있어야지 제가 힘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바로 경주라는 도시가 떠오릅니다. 경주를 보면 바로 신라의 역사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주라는 도시의 특징은 일단 문화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처리하는데 뭐 문제도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문화재를 보기만 해도 그 문화재 안에서 스토리가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거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게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물과 기록이 모여서 지금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왜 역사를 배우는가? 이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왜 역사 배우셨어요? 왜 역사를 배우느냐? 네. 사람이라는 게 어디 모습하고 어디 모습이 다른
이렇게 신나는 걸 보다가 그걸 보고 나도 이걸 할 수가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이제 다시 먹어가지고 이제 공동뿐만 아니라 문학에는 얼마나 싹싹 오늘 좀 미소를 보내는 거죠. 혹시 역사 전공하셨어요? 네, 역사 좀 좋아해가지고 만상도리와 적상심상도리와 이런 남자분들이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대답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역사를 배우냐? 사실 우리는 재미없게 역사를 배웠어요. 암기하려고, 그렇죠? 거의 다 암기하려고 배웠는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데 어떤 실효가 있냐면 역사는 아득한 시간 동안 쌓인 무수한 사건과 인물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역사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가 있고 우리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역사 속에 함께 발전해 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이런 질문들을 했고요. 네. 제가 오늘 문화재 순서를 건국부터 흥망성쇠 그런 순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신라의 첫 번째 역사죠. 재미있는 계림. 계림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아름다운지 안 생각한데 아빠이 잘 듣고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근데 또 계림이라는 게 그 신라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해 가지고 나타났죠. 그래서 당나라가 이제 나중에 계림도 여기 안 오셨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신 분이에요, 저한테. 네. 정확히 알고 계신데, 이 보시면은 밖에 숲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라 이름이에요. 그럼 이런 나라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계림은 이제 경주 김씨 시조인 김할지가 태어난 곳이라는 전설이 간직한 그런 숲입니다. 그래서 원래 신라를 건국할 때부터 있었던 숲이고요. 시린이라고 원래 불렀어요. 근데 그게 이제 김할지가 태어난 뒤에 계림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자세히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가운데 금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흰 닭이 있어. 네, 그래서 김할지 설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성 서쪽 시림숲 사이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었어요. 네, 그리고 사방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차서 날이 밝은 후에 타해왕이 신하를 보내서 살피도록 시켰어요. 그래서 신하가 시림에 가서 살펴보니까 금으로 된 조그만 괴짝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있었어요. 그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흰 닭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 밑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걸 왕에게 말하니까 왕이 즉시 시림으로 가서 괴짝을 열어봤어요. 그래서 그 속에는 총명하게 생긴 3의 아이가 있었죠. 네, 그래서 왕은 하늘에서 보낸 아이라고 해서 태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기라는 뜻의 알지라는 이름을 주고 금계에서 나타내서 성을 김씨로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김알지 이런 이름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계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설화가 있다. 그래서 계림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을 때는 신라가 아직 국력이 약했었어요. 그리고 계림이라는 단어는 계림이라는 장소 자체의 신성성을 부여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신라가 성장했다고 보여주는 문화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계림은 아까 이런 거였고 청마총, 청마총이라고 생각해요. 또 대릉원은 중앙 집권이 강화됐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래서 다음에 이제 청마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잠시 여기서 총과 응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그거는 설명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말씀드리려면 어떤 왕의 무덤인지 알면은 릉을 붙여요. 그리고 또 모르면 총을 붙여요. 그래서 금관총, 청마총 이런 것들을 누가 묻힌 무덤인지 모르기 때문에 발견된 유물을 거기서 이름을 따와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마총은 신라 시대에 왕족의 릉이고 그 유명한 청마도가 나와서 청마총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왜 청마총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청마도가 나와서. 그래서 그러면 청마도는 무엇일까? 청마도는 한마디로 말 안장이에요. 이게 청마도인데
그 잠깐 청마도가 발굴되던 그런 상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있습니다. 6세기로 추정되는 신라의 금관과 금장신구, 청동장식 등 국보급 유물들이 만여 점 출토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낡은 마고 위에 남겨진 그림. 하늘로 비상하는 흰 말이 그려진 청마도입니다. 네, 이 정도. 네, 되게 짧죠. 이렇게 네, 청마도가 발굴이 됐는데 그 고분이 많은데 열어보다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네, 청마도가 공개될 경우 실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되도록 외부에 그 노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복사본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질상 외부의 환경을 받으면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문화재가 공개 시간이 길어지면 색이 날아가요. 네, 그래가지고 문방 과정에서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건드리면 으스러져요. 그래가지고 강한 빛을 쬐거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운이 좋게 발견해서 지금 보존 처리를 빨리 해서 그렇게 살린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의 그런 유산인 거고 우리가 보는 것들은 복사본, 복사본 실물을 보면 사관, 지금 경주박물관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어요. 2점이 있는데 전시를 잘 안 하고 가끔 일주일 정도 꺼내놓는데요. 네, 그것도 다 복사본이다. 네. 그래서 천마는 여기 보이시는 천마는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그 다리 부분이 좀 약간 뭔가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꼬부라지는. 네, 그 부분을 화염문이라고 하는데 화염처럼 생겨서 화염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스러운 동물에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주변 자식도 성스러움을 표현하려고 그려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마도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신라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가치가 매우 높아서 국보 제20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 혀를 내밀고 꼬리를 축혀 세우고 마치 하늘을 나는 듯 그렇게 묘사된 천마가 죽은 사람을 하늘 세계로 실어나르는 역할을 했음을 짐작케 해주는데 천마도의 동물이 말이 아니라 이마에 뿔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상상 속의 동물이 기린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천마는 상상의 동물인 거예요. 네. 천마가 등장하면 태평성대가 온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천마총 이거는 대릉원 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대릉원 갔다 왔어요. 제가 6시 32분 기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도착했을 때 8시 40분이었는데 거기서 택시를 타니까 딱 9시인 거예요. 근데 대릉원이 9시에 문이 열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갔던 이유가 이 강연을 하기 위해서이것도 있지만 저는 혼자 왔잖아요. 근데 대릉원에서 포토존이 있어요. 근데 사진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관종이니까. 근데 찍어야 되는데 누가 찍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삼각대 저기 보이듯이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두고 혼자 찍었는데 그 남이 보면은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사람 없을 때 혼자 가서 셀카를 찍고 왔어요. 네. 그래서 보고 왔는데 그 대릉원은 이름처럼 큰 릉이 모여 있어서 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릉원 안에는 정말 많은 수많은 릉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가 있냐면 23개가 있어요. 네. 그 23개의 부분 중에 가장 유명한 그 3개가 있어요. 네. 근데 단연 열린 무덤인 청마총, 그리고 가장 큰 쌍봉 무덤인 황남대총, 그리고 김씨 첫 번째 왕인 13대 미추왕릉, 이렇게 3개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 경주 시내의 산지학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4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에 조성된 마립간 시대의 김씨 왕족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궐 앞에도 보통 무덤이 있으니까 임금님도 귀족들도 아침 저녁 무덤 사이를 거니면서 죽은 자들을 늘 가까이 두고 생각하며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곁에 있는 이 무덤들을 보고 죽음은 삶의 연속이고 종착역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부분 정말 저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번에 아침에 대릉원을 돌리면서 이렇게 큰 업적을 남겨야지 무덤을 크게 해주니까 저도 죽기 전에 업적을 하나 남기고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왠지 숙연해지고 죽음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고 무덤에 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고분 형태가 많이 바뀌는데 뇌물 마립간 때부터 간이라는 왕을 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왕의 무덤은
그래서 능을 크게 만들어 어떤 건데 왜 특별해야 될까요? 말입감이라는 건 말입이 영역을 나누는 말뚝을 이어놓은 걸 형상화한 건데 그런 구역 안에서 최고의 사람이 말입감인 거예요. 그래서 감이 우두머리를 뜻하는 한자어예요. 징기스칸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신라의 중앙 집권 권력이 되게 세졌는데 자기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거로 능의 크기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부터 이제 법흥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주변 능을 다 줄이고 신라 경주 주변 능을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덤을 쌓는 방식도 바뀌고 그 안도 바뀌어요. 그렇게 커지는 과정이 법흥왕 때부터 다시 줄어들어요. 불교라는 사상이 들어가기도 했고 무덤이 크면 단점이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되면 무덤의 크기를 다 줄이는데 이후에 그리고 경주에 있는 무덤들이 다 작아져요. 기존에는 권력을 무조건 드러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강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고구려 백제기에 쳐들어오는 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능의 크기로 권력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졌어. 그래서 고군이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고군 크기를 비교해보면 되게 작죠. 김유신은 위치 없는 이렇게 큰데 그래서 불교를 통해 권력을 과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능의 크기로 권력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룡안에 가면 엄청난 큰 고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렇게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만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큰 이유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들고 인력을 동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PPT 맨 앞쪽에 있었던 이 사진도 첨성대잖아요. 저는 이번에 제일 의문이 갔던 문화재가 첨성대였어요. 저도 경주 왔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첨성대였는데 우리가 첨성대는 별을 관측하는 거라고 알고 있지 않나요? 다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첨성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창문이 되게 작아.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첨성대가 높아야 하는데 그렇게 엄청 높지 않아요. 그리고 평지 이걸 짓는다고 하면은 별을 볼 수 있나? 별을 보겠다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저는 위에는 이게 네모나거든요. 네모나고 밑에는 병처럼 굴곡이 있고 이렇게 생긴 인물이 대체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첨성대가 관측대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는 거냐? 저기 안에 렌즈가 있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호리병처럼 생기고요. 위에는 사각형이 있는데 뚫린 건가 싶고 네모난 구멍을 볼 때 구멍은 불을 떼는 데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좁아서 들어갈 수 없고 심지어 내부에는 저 네모난 데 들어가면 안에 다 시멘트처럼 다 쌓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모난 구멍에 올라가려면 또 사다리를 타야 돼요. 그리고 안에서 올려다보면 별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럼 또 적어도 위까지 올라가야지 시야가 트여요. 그래서 안에 무슨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문화인데 저는 과연 첨성대가 별을 볼 수 있는 건가? 그런 게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첨성대 내부예요. 이게 내부인데 이렇게 좋은 곳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마찬가지로 좀 꼭대기에서 천문에 관측했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랬을까? 그런 의문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왜 첨성대라고 불렀는지 아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첨합할 때 첨자에다가 별 선정하고 푯말에 첨성대라고 써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첨성대라고 하는데 이 유물 앞에서 혹시 어떤 설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고 네. 그런데 고대 시대의 천문하고 현대 시대의 천문하고 달라요. 고대 시대는 천문이라는 게 좀 성술이 없거든요. 그리고 첨성대에 대한 것도 이제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있는데 다수설은 이제 천문이나 그런 걸 해가지고 하는 천문대였다는 게 다수설이고 소수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기념비나 아니면 소식이라는 게 소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소설이고 그거는 구체적인 거 없어가지고 소설이 그거. 네 맞아요. 구체적인 기록들이 없어요.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첨성대 아니면 점성대라고 써있는데 내물 말니까 능선 앞쪽에 첨성대가 있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가 이거 첨성대다 해서 이거 첨성대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연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게 진짜 첨성대인가 해서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첨성대는 고대에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농사가 고대 국가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 맞닿아 있을 수도 있다. 첨성대가. 그래서 옛사람들이 천문대를 지어서 하늘을 관찰한 가장 큰 이유는 농사 때문이었어요. 농사. 당시에 농업은 지금과 달리 날씨에 따라 많은 게 결정됐어요. 그리고 농사가 국가 경제의 기초였기 때문에 그래서 천문학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별을 보는 거는 되게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고대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늘을 보는 거는 제사장에게만 허용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파생돼서 지도자들의 권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문을 본다. 이거는 나라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공식적으로 보는 건 반역이다. 막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흘겨보는 건 가능하지만 되게 금기시 되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제했냐면 중국에서는 이 시대 때 시간을 통제해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게 왕한테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참고로 신라가 천문 관측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건 통일 시대 때부터인데요. 물론 이전부터 초보적인 수준의 천문 관측은 이루어지긴 했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농경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동시에 왕의 통치에 대해서 하늘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함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대 국가 시기에는 왕이 통치를 잘못하면 하늘이 어떤 경고를 내린다 그렇게 보기도 했는데 이는 별의 움직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왕이 하늘의 경고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국정에 반영을 하는 동시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첨성대가 천신들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재단이었을 거다. 뭐 그렇게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첨성대가 또 재단으로 사용되기에는 되게 부적합한 구조인데다가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다면 어떤 식으로든 기록에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견해는 천문을 상징하는 조형물일 뿐이다. 뭐 그런 견해도 있고 이 견해 역시 설사 그렇다 한다 해도 첨성대의 외형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에는 여전히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천문 관측대라면 신라가 세웠을 때부터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선덕여왕 때부터 있었죠. 그래서 신라의 왕권이 강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여서 박석기 세 개의 성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왕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신라 왕권이 집약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덕여왕 때 왜 첨성대를 설치했을까요? 비단과 영종이나 혹시 그 드라마 보신 거예요? 그 예전에 성기라고 1990년대에 드라마 있었는데 거기서 그 방송이 됐어요. 네네. 그리고 그 왜 선덕여왕 때 첨성대를 설치를 했냐면요. 성골의 마지막 여성 왕이 선덕여왕이었죠. 그래서 여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자가 왕이 됐다. 그래서 견제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도력을 의심을 받았어요. 여자가 과연 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기상사라고 그런 신통력을 부리는 기록들이 남았는데 신라에 위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첨성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이 방금 제가 말했던 지기상사라고 해서 미리한 세 가지 지기상사가 알지, 이미기, 석사, 일사 해가지고 미리한 세 가지가 있는데 백제에 잔병이 있었던 거 그리고 장태종이 모란꽃을 보냈는데 한기가 없다. 씨앗을 심어봐라. 또 자기 무덤이 도리천이 되는 거. 이런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 마지막 자기 무덤이 도리천이 되는 거. 그 이야기를 좀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선덕여왕 지기상사. 그래서 지기상사에는 선덕여왕이 생전에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았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자기가 죽든 남산 쪽에 묻어달라 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는 내용이 전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그 뜻을 몰랐어요. 왜 이런 말을 하지? 이 사람이. 근데 후일 문무왕이 선덕여왕의 무덤 아래 사천 왕사를 지은 후에야 그 연유를 알게 됐는데 그 도리천은 불교의 이상 세계예요. 그래서 수미산 정상에 있어요.